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22페이지에 우리 그 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페이지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아닌 걸 찾아라 라는 문제겠죠. 그래서 1번에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우리 법 제16조죠. 심주에서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 의무도 있지만 등록한 인장을 중개인에 반드시 사용할 의무도 있는 거죠. 2번에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났습니다. 업무 정지 사유가 아니죠. 2회 이상의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문장을 정확하게 보시면 되죠. 우리 업무 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게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한 번, 과태료 한 번, 예를 들면 2번이죠. 이 상태에서 또 영업을 하다가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사유지만은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니면은 업무 과태료 2번도 2회 이상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죠. 이 상태에서 다시 과태료에 대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 일단 지금 현재 위반한 거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죠. 그러나 이 전과가 이렇게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보다도 한층 더 가중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업무 정지 처분이 행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지문은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일 뿐이죠. 그래서 2회가 안 됩니다. 그러면 5번에 위반한 것도 과태료에 해당하면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가 불가능하고 과태료 처분만 가능할 뿐이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 3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였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케이스죠.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에 났습니다.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겸업에 제한을 받고 있죠. 6가지 범위 내로. 그 6가지 겸업 이외에 다른 겸업을 하게 되면 겸업 제한 위반으로서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39조 업무정지 규정에 의하면 모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고 최근 1년 이내에 이렇게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처음 위반하게 되면은 업무정지 기준표에 의하면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위반하면은 업무정지, 2회 위반하게 되면 결국 상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2회 위반한 경우에도 상대적 등록 취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에서 등록 취소 처분 내리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은 업무 정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 기준표에 따르면 처음 상대적 등록 취소에 대한 위반 행위를 처음 적발당하게 되면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그렇게 기준표에 정해둔 거죠. 5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4번의 보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났습니다. 보존 의무 위반한 경우에 3년 보존해야 되죠. 위반한 경우도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 업무 정지 사유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시장은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자격정지 처분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도 가중 감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업무정지 처분 권한은 등록관청의 권한이지 시도지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시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답항이고 2번에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만큼은 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랬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경과한 때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3번에 업무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취소 처분이 청문 대상이죠. 4번에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놨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러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이런 지문만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전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답은 아니다라는 요령을 좀 부리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리 싶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출제하시는 분이 수험생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사항이냐 이까지도 정확하게 요구하는 지문을 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답으로까지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실제 우리 업무 정지 6개월짜리냐 3개월짜리냐 1개월짜리냐 이런 업무 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에서 별표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5번에 업무 정지 기간을 가중처분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중한다고 6월 초과할 수 있다라면 틀린 답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오네. 18번에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 정지 처분은 또 비교할 수 있는 주제가 되죠. 자주 물어봅니다.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도 비교하지만은 자격 정지 처분과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것도 비교가 자주 됩니다. 1번에 자격 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하고 업무 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의 권한이죠. 2번에 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지만은 업무 정지 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등록관청에 관한 처분이죠. 3번 자격 정지 기간 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5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기간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이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대상이죠. 그래서 5 처리하시면 됩니다. 4번에 업무 정지 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 없으나 해놨습니다. 자격 정지 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 문장은 시효에 관한 규정을 업무 정지 처분에서는 두고 있으나 자격 정지에 관해서는 두지 않다라는 뜻이 되죠. 5입니다. 5번에 이중 소속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대상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5번 같은 걸 답으로 구성한 의도는 하시면 누가 위반했냐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유형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9번에 이것도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를 비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경우는 자격 정지. 위반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래서 그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 사유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을 읽으면서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 안 한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면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면 자격 정지. 그래서 결국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 사유에 다 해당되고 있죠. 그다음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학습이 되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하면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5번에 이게 최근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제재가 좀 완화됐죠. 과거에는 이것도 업무 정지 사유, 자격정지 사유에 다 기재되어 있던 것들인데 최근에는 업무 정지 사유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 20번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여기 법인 가는 거는 주사무소를 의미하는 거죠. 뒤에 분사무소가 따라 나오면은 업무 정지를 따로이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사무소별로 따로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업무 정지처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항이네요. 3번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영위하면은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죠. 왜? 폐업 신고에 의해서 등록 효력이 소멸해버리니까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행한 것이 되겠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하면은 2월 이내 해소하지 않는 한 업무 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자, 이 문장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이 지문 어디에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면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하면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사유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면 2월 이내 해소하지 않는 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점 비교해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5번에 업무 정지처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결격 기간에 해당하죠. 법제 10조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결국 결격 기간 동안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5 처리가 되겠습니다. 5절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인 지정 취소 처분이죠. 21번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여기 의뢰받은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가능한 중개의뢰받은이 아니겠죠. 중개의뢰는 중개의뢰인이 하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았다. 누가? 거래정보사업자가. 결국 거래정보사업자는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죠. 따라서 이 의뢰의 앞에는 이 단어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공개 의뢰받은 내용, 공개 의뢰받은 이 단어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로부터 공개 의뢰받았느냐?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거래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는 자로서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에 관한 정보를 정보망에 이렇게 공개해 주시오라고 공개 의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해놨습니다. 이 취소, 지정 취소 처분은 기속 처분이 아니라 재량 처분의 성격을 띤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도 된다라는 점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여기에 법인이 가는 것은 중개법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대상인 사유가 아닌 거죠. 지정 취소 사유 맞기는 맞지만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다. 3번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 취소 대상이 될 뿐이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라는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4번에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도 된다라는 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명문의 규정을 검토해 보면은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요 위반 케이스입니다. 5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케이스도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이게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도 O가 되는 거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런 문장이 나와도 O 처리하게 되는 거죠. 125페이지에 22번 지정 취소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정 취소 처분에 관한 규정은 지정을 받지 않고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알겠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거래정보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결국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와 관련된 규정이지 지정받지 않고 거래정보망 사업을 하는 소위 사설 거래정보사업자에게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하는데 두 군데나 틀렸죠. 2년이 아니고 1년이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처분입니다.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정 취소 사유도 되지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이라는 형벌의 사유도 되는 병과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5번에 장관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거래정보사업자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가 장관의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을 하면은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가 아니다 했으니까 5처리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을 하면은 업무 정지 사유, 거래정보사업자가 장관의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을 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23번에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다양한 행정처분을 종합해서 묻는 문제죠.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자격증과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어느 경우든 자격증 반납을 하지 않든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반드시 취소됩니다. 그래서 O입니다. 3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사람은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는 거죠. 그런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도 반드시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번 지문처럼 이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가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돼 버리면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등록은 반드시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4번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하는 이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이 취소되면은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 케이스 맞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을 항상 정리할 때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등록증을 7일 내에 반납해야 되지만 그 등록 취소의 원인이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등록증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격정지 기준과 업무정지 기준은 모두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과태료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하는 규정이 있죠. 그러면서 100만 원짜리냐, 200만 원짜리냐, 400만 원짜리냐 이런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격정지 기준, 업무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의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24번에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연결된 것은 였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에 되는데 제대로 연결된 거죠. 이걸 문장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옵니다. 2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장이 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개법인도 개업공인중개사죠. 그 중개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취소 처분은 등록관청이 행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이 아니니까 틀리게 연결됐네요. 4번에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하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25번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해놨습니다. 자, 기억.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고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해놨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 취소죠.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을 취소하였다. 제대로 처리됐네요. 5문장이 되겠습니다.
미연에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으로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해놨는데 두 군데나 틀린 거죠. 그래서 자격 정지 사유도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종전에는 업무 정지 사유였고 그래서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는데 자격 정지라는 말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격 정지도 시군구청장의 권한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의 권한이죠. 그래서 니은 지문은 뭐 이리저리 말이 되질 않는 문장이 됩니다. 이것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죠. 그런데 업무 정지 처분이라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노원구청장이 등록 취소 관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업무 정지 사유가 아니죠. 리얼에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 군산시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였다. 등록증 양도되어야 하는 케이스로서 등록관청인 군산시장이 등록을 취소하였다. 제대로 처리된 문장이네요. 그래서 기억과 리얼이 옳은 답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에 26번 행정처분권자의 내용과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24번과 같은 문제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빠지지를 않았네요. 자, 그래서 24번과 26번은 중복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자, 127페이지에 제6절에 우리 37조 규정에 한 일반적인 지도 감독상의 명령에 관한 규정 문제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독상의 명령에 관한 37조의 규정은 이런 틀 속에서 정리가 되는 조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그리고 등록관청은 이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도 포함하죠. 이런 행정기관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즉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지도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거래 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사유.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지도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정표를 제시하고 그래서 지도감독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느냐, 뭐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기관은 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서로의 승부사업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37조 규정. 그 지도감독상 명령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불응하면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지정취사유가 아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법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상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일단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자, 27번 1.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자는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죠. 2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상 명령 등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번에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공인중개사 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최근에 신설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4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소위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죠. 감독상 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과거에 출제된 포인트인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개업공인중개사, 즉 지도감독상 명령의 대상이 되는 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법조문에 따르면 괄로 처리되어 있어요. 무등록 중개하는 사람도 포함 이렇게 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번에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행할 수 있는 거니까 자격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러나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에 28번 1.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에 대해서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는데 이 28번 문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칠판에 설명한 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인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그런데 주의할 거는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행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로지 장관만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협회의 하부 조직도 장관만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방이 되겠죠. 2번에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정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이는 절차를 밟고서 지도감독상 명령을 해야 되고 3번에 협회가 감독관청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관청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한 경우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5번에 등록관청은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량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량 파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풀어봤던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가 지도감독상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에 7절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의 문제는 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면은 일단 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주제도 우리 수험생들이 좀 이해를 좀 잘 못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법조문의 표현 자체가 조금 까다롭게 돼 있어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40조에 규정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이런 게 법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뭐냐면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한 이후에 폐업 신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등록을 하면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래. 이 사람도 갑이고 이 사람도 갑이 되는 거죠. 동일 인물이죠. 그래서 40조 1항이 어떤 규정이냐 하면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이제 조문 제목을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렇게 규정을 해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위를 승계하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따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미 받은 이 처분의 효과는 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처분의 효과가 폐업 신고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과 폐업 신고는 신고일은 다르겠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만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폐업 기간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다시 등록한 날까지의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결국 그 업무 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될 일은 없습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만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분일로부터 1년간만 승계되는 행정처분은 업무 정지와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거는 이 규정을 둔 취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은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최근 1년 이내 시리즈라고 소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3개 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행위를 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또 한 가지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또 한 가지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에 의하면 전부 다 업무 정지와 과태료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업무 정지와 과태료 처분만큼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도록 해야 최근 1년 이내 시리즈를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한 가지가 지위가 승계되고 또 한 가지는 폐업 신고 전에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업무 정지감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을 한 것은 맞지만은 처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유로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등록을 해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 영업 도중에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 내릴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폐업 신고 전의 지위가 승계되지만 어떤 지위가 승계되느냐 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전에 이런 위반한 사실이 승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실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영업하는 도중에 드러났을 때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 사유에 따라서 각각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 등록 취소의 경우는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 등록 취소 못 내리고 업무 정지의 경우는 1년을 초과하게 되면 못 내리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이렇게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처분을 행할 때는 폐업 신고 사유와 폐업 기간을 고려해서 내려라라는 재량적 규정도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사입조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 전부 다입니다. 29번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등록 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판 거는 등록 관청을 달리하여라는 말을 집어넣었지만 달리하든 달리하지 않든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에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인중개사 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는 위에 거죠. 업무 정지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고 3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인중개사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 공인에 승계됩니다. 업무 정지 처분이든 과태료 처분이든 그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만. 4번에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129페이지에 30번 1.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죠. 5입니다. 2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 정지 사유죠. 그 업무 정지 사유로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는 이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그래서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니까 틀린 것이 되죠. 3번에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 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3년이 초과돼 버리면은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 사유든 업무 정지 처분 사유든 결국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행정처분을 행할 수도 없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했습니다. 거래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 부과 처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이죠. 1년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네요. 5번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개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렇게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할 때는 폐업 신고 사유와 폐업 기간을 고려해라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오네요. 그래서 지금 이 2번 지문과 4번 지문은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것일 뿐이죠. 결국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누구에게?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라는 사실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130페이지에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협회와 관련해서는 매회 한 문제 정도 꼴로 나오는데 좀 자주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근데 점수 주기 위한 문제로 보여요.
매회 출제될 때마다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히 이해할 부분도 없고. 자,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협회 창립 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또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이게 5점. 그래서 우리가 협회에 설립 요건들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숫자 위주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의 회원이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나머지 시도에서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전제 조건에서 600명 이상이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하는 이 과거의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협회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해서는 전혀 법령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번에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에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설립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법인의 성격은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것도 민법 중 사단법인 하게 되면 당연히 비영리 법인이죠. 왜냐하면 사단법인 중에서 영리사단법인은 상법에서 규율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 민법에 나오는 사단법인은 다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 다음 5번에 협회에 지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규정은 없고요. 신고사항이죠. 협회가 지부를 설치하거나 기회를 두게 되면은 사후에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후 신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협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협회는 회원 200인 이상이 발견이 되어 근데 300인 이상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도 아니고 인가죠. 인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까지 함으로써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군데가 틀렸죠. 근데 두 군데가 틀린 지문이지만 협회의 설립 절차와 관련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까지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고 2번에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입니다. 할 때는이 아니고 그 지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각각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각각 신고합니다. 신고관청이 틀렸네요. 3번에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 4번에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입니다. 그래서 협회 고유 업무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죠. 그래서 현재 협회도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아서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번에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과거의 중개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현행법에서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가리키는 자죠. 협회를 설립할 수 없다 하면 틀립니다.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협회 설립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31페이지에 3번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는 설립할 때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의 성격이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거죠. 2번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하는데 지부와 지회는 임의조직입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틀렸고 3번에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되죠. 그래서 발기인 숫자는 300인 이상, 그리고 창립총회는 600인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우리가 국토교통부로 정하느냐 대통령이 정하느냐 그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험 출제를 하다 보면은 워낙 그 출제를 지금 26번, 27번에 걸쳐서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출제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끼워 넣기 식으로 사실상 출제할 가치도 없는 내용들을 출제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답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런 요령을 좀 부리시는 게 좋습니다. 4번에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아닌데 결국 출제 유형을 변형시켰을 뿐입니다. 채워 넣기죠.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죠.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협회는 성립이 되죠. 근데 그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나머지 시도에서 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전제 조건에서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 600인 이상, 600이고 100이고 20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 5번 협회의 법적 성격으로 틀린 것은 하는데 이게 바로 협회라는 것은 법인으로 설립하게 돼 있죠. 자, 법인인데 비영리 공익적 사단법인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그리고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허가주의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2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3번 법인 설립에서 이미 설립주의라 그랬는데 그래야 공인중개사들이 설립 요건을 갖춰서 협회를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이미 설립 방식입니다. 옛날 초창기에는 강제 설립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설립주의입니다. 이미 설립주의가 되면서 가입도 이미 가입주의가 되는 거죠. 또 이미 설립주의가 되면서 협회의 수도 과거에 강제 설립 방식 때는 한 개로 협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개의 협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까지 협회가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립주의, 복수주의, 이미 가입주의는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 설립 방식을 취하게 되면 협회의 수도 한 개로 가야 되는 거죠. 단수주의가 됩니다. 가입도 강제 가입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미 설립주의 이꼬르 복수주의 이꼬르 이미 가입주의 이렇게 같이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번 협회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은 한데 자주 물어보는 주제는 아닙니다. 협회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고유 업무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하는 업무인데 답은 쉽게 보입니다. 이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직무교육 업무는 행정기관의 업무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이고 그리고 직무교육만큼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로 되어 있죠. 다만 위탁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협회의 고유 업무로서 특별히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번에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사업 업무도 협회의 고유 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에 7번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 협회가 공제 규정을 재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금융감독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죠. 자, 니은의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죠. 5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5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1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1번 아니면 5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디귿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을 한다 했습니다.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이게 이제 제적위원 과반수, 요게 문제가 있겠네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가 아니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결 자체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건 상당히 특별한 의결정족서로서 의결하기가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 거죠. 리얼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사고, 중개사고를 유발시켜 놓고 난 다음에 뒤늦게 공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공제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취지의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계약이 체결돼야 그 공제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된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얼이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니은하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끼워 넣기 식으로 지문에 소개된 것이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굳이 암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8번에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협회의 고유 업무 중에 하나로 실시하는 것이 공제사업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별도의 회계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공제금 지급 대상이다라는 거죠. 아니다 했기 때문에 틀렸네. 4번에 협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부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 협회가 이 공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입니다. 협회가 하여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회는 이 공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책임준비금을 공제료 수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협회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1.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제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고유 업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현재는 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가입주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도 상당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 규정에는 이러이런 사항을 포함시켜야 될 것이고 4번에 공제 규정에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회 총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합니다. 기출된 지문이죠. 자, 4번 정도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사업이 일단 행해지는 어떤 그 원리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공제료를 공제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료를 내게 되면 그 공제료의 10% 이상은 책임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5번에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이르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겠죠. 그래서 지금 3번 지문이나 5번 지문도 끼워 넣기식의 지문일 뿐입니다. 10번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가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입니다. 협회는 무조건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공제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번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은 아실 필요가 없겠지만 3번에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조사 검사를 하는 것은 금융감독 원장이 하는데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지도감독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최근에 신설했습니다. 장관의 시정명령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임원에 대한. 5번에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건데 둘 수 있다가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 점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협회에 관한 문제들도 점검을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136페이지에 우리 보칙에 관한 규정들로서 업무 위탁이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수수료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벌칙에 관한 규정을 함으로써 공인중개사 법령의 문제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